포기만 안 하려면 모의고사 응시해 봐야 되고, 포기하려면 안 보는 게 나아요. 시험 점수 안 나온다고 포기하려면. 예, 점수에 연연해 하실 필요 없이 계속 왜 틀리는지 확인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죠. 자, 9페이지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 중개 대상물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9페이지 한 문제. 오늘 용어 정의하고 중개 대상물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과 용어 정의는 반드시 출제된다. 중개 대상물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재산권 및 물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그냥 토지라고만 돼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로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어렵습니다. 모든 토지가 다 중개상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 소유 부동산인 무주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중개상물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광물 채굴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또 판례에 의하면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 현금 보상 대신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도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공유수면 매립지, 중개상물일까요 아닐까요? 공유수면 매립지 모두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해서. 왜냐하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인데 그냥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예, 적법하게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가 3번 정도 시험에 또 출제됐습니다.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도로나 하천은 중개상물일까요 아닐까요? 도로 하천은 중개상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인 도로, 개인 하천이면 중개상물이 되고 국가 하천, 국도, 공도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토지를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번이 있는 것을 한 필지라고 합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으면 예를 들면 3번지 이걸 일부를 팔려면 분필을 해야 되죠. 분필을 하면 3의 1번지 이렇게 읽어야 되죠. 자,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매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제한 물건 설정은 할 수 있다 하면 X죠. 예, 제한 물건 설정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용익 물건만 가능합니다. 용익 물건만. 담보 물건은 안 됩니다. 제한 물건 X, 용익 물건만 가능하고 담보 물건은 안 된다. 제한 물건이라고 하면 담보 물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용익 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가능하고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담보 물건은 1필의 일부에 대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한 물건은 분필 하기 전에도 가능하다 하면 X라고. 즉 방 한 칸만 전세 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방 한 칸만 저당 잡히고 대출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또 건축물도 논란의 여지가 있죠. 건축물. 자, 건축물이라는 용어는 건축법 제2조 2호에도 건축물이 있고요. 민법 건축법 제2조 2호에 있고 민법 99조 1항에 있습니다. 민법 99조 1항에도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근데 민법 99조 1항에는 보면 토지 및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지붕, 벽, 기둥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주유소에 주유하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교과서 지금 요약집 9페이지 맨 밑에 판례가 있습니다. 9페이지 맨 밑에. 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세차장 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즉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도 없다. 자, 결론은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주벽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다 있어야 된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미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그러면 입주권, 우리 시험에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인지 여부 시험에 출제됐다. 입주권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입주권은 중개상물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주권이라고만 나와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적이 있어요.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고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이름 추첨, 당첨 이런 말 나오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동호수를 특정하는 게 관리처분 인가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2조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 됩니다. 단지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물론 분양권은 반드시 동호수가 특정된 것에 한한다 하면 X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토지 다 논란의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데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그 10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에 니은에 보면 결국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게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교량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축대, 토사, 암석,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오늘 문제에 있습니다. 가식의 수목은 동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오늘 10문제 중에서 1번부터 8번까지는 기출문제입니다. 9번, 10번은 9번은 제가 완전 독창적으로 출제했고 10번은 기출문제에다가 제가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한 2개 정도. 모의고사도 이번 달 모의고사도 제가 출제했는데 혹시 이신청할 거 없어요? 웬만하면 제가 인정해 줄게요. 이신청 받아줄게요. 예, 보고 하실 거 있으면 하시라고요. 문제 출제하는 것도 어려워요. 이거 잘못 내면 그 전국적으로 다 보는데 계속 틀리게 내면 골치 아프잖아요. 실제 틀리게 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출제위원들도 여러 명이 검토를 해도 잘못 내는 게 있는데 또 그렇게 이신청하면서 실력이 많이 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는데 명인망법이라는 게 뭐냐면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걸 말합니다.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이렇게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 세 가지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3번부터는 논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의제부동산입니다. 의제부동산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만 중개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모든 의제부동산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하면 답은 뭡니까? 둘 다 X죠. 일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만 중개상물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것 11페이지 우리 교재 11페이지 박스에 보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공시방법을 갖췄으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 해놓은 게 보면 수산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어업권 20톤 이상 선박 20톤 이상은 등기를 하지만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건설기계 4번 비행기 5번 자동차 이런 것들 다 등기 등록을 하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물 등 농작물 등도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은 되지만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다는 게 유권 해석의 입장이다. 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세 개만 중개상물이 되는데 이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일권주의 예외다. 일권주의 예외다. 일물이라는 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예외다.
임목이라는 것은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등기된 나무는 저당권의 객체도 될 수 있고 소유권의 객체도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이나 모두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둘 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그 다음에 이 세 개 다 일물일권주의인데, 물건은 하나인데,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인데, 이거는 다릅니다. 임목은 나무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 나무 전체를 임목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고요. 공장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 부지만 저당권을 설정하면 담보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 그 다음에 공업소유권, 생산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묶어서, 물론 이게 넣고 안 넣고는 자유입니다. 재단 목록을 작성해서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며, 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만, 건물만, 토지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이 세 개가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물일권주의 예외 이 세 개밖에 없죠. 소유자가 두 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 하나에 둘이가 다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하는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건이 여러 개인데 소유자는 한 명밖에,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자, 여기까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1페이지 그러면 그 표 보면 시험에는 10페이지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그 비교를 해서 정리는 해놨습니다만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걸 중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재는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다른데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오면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 맨 위에 법정중개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사인이라고 하면 개인이죠.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11페이지 사인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받은 매립지, 이거는 중개상물 되죠.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죠. 불법으로 매립한 건 안 되기 때문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사도, 도로 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했는데, 우리 공법에 보면 용도지역지구구역이 약 350개 정도 됩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이. 그 350개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모두 중개상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상 뭐 미간지구, 고도지구, 무슨 방화지구, 그 다음에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죠. 개발만 제한하는 거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도 국가 소유라는 말이 없는 한 중개상물 됩니다. 행위제한만 되는 거예요. 행위제한만. 모든 용도지역지구구역. 공법상 제한만 되는 거지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상물 된다. 모든 용도지역지구구역. 그러면 미간지구 있죠. 아직 미간지구? 미간지구 공법에 있어요? 없어졌어요? 완전 삭제됐어요. 전부 다. 용도지역지구 중에서 미간지구는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미간지구. 옛날에 뭐 역사, 문화, 미간지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모든 용도지역지구가 있으면, 용도지역지구구역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더 땅값이 비싸겠어요? 무슨 용도지역지구구역 적혀 있는 거하고 안 적혀져 있는 거하고. 토지 용객 확인서 떼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무슨 용도지역지구구역.
그럼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땅값이 비싸기는 하죠. 근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없는 경우는 있냐고 없냐고요? 이 세상에 있습니다. 바다 매립해가지고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매립해가지고 아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안 정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행위 제한. 용도 지역이 정해질 때까지 함부로 토지 이용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매립한 거 이런 거 빼고는. 그래서 딱 좋은 거는 그냥 도시지역 뭐 이런 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업지역 뭐 이런 게 돼 있는 게 비싸겠죠. 땅값은. 그 외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땅값은 더 싸집니다. 용도지역 지구가 있으면 그만큼 행위 제한을 한다는 이야기죠. 가장 힘든 게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거 진짜 땅값 비싸게 받기 힘들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만약에 공사하다가 문화재 발굴되면 공사 중지하고 발굴 비용까지 다 돼야 되고 언제까지 공사 중지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경주 같은 데는 집 지을 때 밤에 한다더라고. 공사를 밤에 포크레인으로 뜨면 안 보이면 뭐 몰라서 한 거는 악의는 처벌받지만 선의는 처벌받지 않겠죠. 몰라서 안 보여서 그냥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그 낮에 공사하면 무조건 경주는 땅 파면 도자기 이런 거 나온대. 옛날에 신라시대 때 거. 그러면 공사 못하는 게 다 발굴될 때까지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데 그래서 땅값 싸다고 봐야 되겠죠. 개발을 못하니까. 결론은 뭐 모든 뭐 백두대간 보호지역, 사방지 모든 용도지역 지구구역 다 중개상물은 되지만 행위 제한만 받는 거다.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있는 게 가처분, 가압류, 전세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거, 뭐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중개상물 돼야 안 돼요? 다 되죠. 단지 사법상 제한만 있는 거예요. 저도 가압류되어 있는 거 중개해봤어요. 가압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은 가압류되어 있는 거 계약서 쓰고 중도금 치를 때 가압류 말소하는 게 좋아요? 잔금 치를 때 말소하는 게 좋아요? 잔금할 때? 저는 중도금 할 때 했어요. 왜냐하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금액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중도금 할 때 하는 게 좋기는 해요. 뭐 잔금할 때 하기로 특약을 넣으면 또 상관없고요. 그 중도금 치를 때 일단 가압류권자한테 얼마 받을 거 있냐, 그 다음에 또 그 집 팔 사람한테 줄 거 있는 거 맞냐, 주로 맞다고 하면 크게 뭐 쟁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압류 말소 서류 가지고 중도금 날짜에 오라고 하고 그 법무사도 오라고 해서 가압류 말소 서류 받고 돈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만약 가압류 말소 중도금 때까지 안 되면 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하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또 무효라고 한다고 해놓으면 또 안 돌려줄 수 있으니까 특약으로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기로 한다. 무효가 됐을 때 이런 것도 적는 게 좋겠죠. 그냥 쉬운 말로. 원래 무효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도 또 일반 국민들이 무효가 뜻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민법 공부해도 무효, 취소, 해제 헷갈려요. 그거. 그래서 가압류 돼 있어도 실제로는 중개할 수 있다. 중개상물 된다. 가처분, 가압류,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지금 등기법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예고등기가 없어졌습니다. 뭐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한데, 다만 옛날에 예고등기가 돼 있으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개상물 된다 이 말이에요. 예고등기라는 건 옛날에 경고적 효력이었어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 등기였는데 이걸 너무나 악용하다 보니까 없앤 거예요. 왜 어떻게 악용했냐면 소송 제기해놓고 경매 신청해버리면 경매 넘어가면 사람들이 예고등기 돼 있다고 하면 위험하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하겠죠. 계속 유찰되면 낙찰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고등기는 등기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종전규정에서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개상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환매권, 저당권, 뭐 임차권 이런 거 다 중개상 권리되고요. 아까 그 다음에 중개상물이 아닌 것 말씀드렸고, 거래가 불가능한 것. 거래가 불가능한 거 보니까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죠. 만약 예를 들면 대정시청 건물 중개상물 돼야 안 돼요. 건물이라도
안 되죠. 행정재산이니까. 월드컵 경기장 토지라도 중개상물 안 되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주토지, 공도, 미채굴 광물, 호수, 공원, 바다, 국가하천, 사건 소멸된 포락지 아까 다 이야기했죠. 중개상물 아니고요.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을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어요. 이 일반재산은 매각,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재산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보면은 2번 이상 유찰된 경우 일반재산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재산은 예외적으로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공용수용, 상속, 승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근데 시험에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 되는지 시험에 나왔어요.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 돼야 안 돼요? 되죠. 상속인 거니까. 상속 그 자체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장남에게 상속 중개해 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상속받았으면 상속인 거니까 가능하죠. 시험에 상속받은 전답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중개상물 됩니다. 상속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환매권은 중개상 권리지만 환매 그 자체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잖아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는 중개상물이 되지만 다시 사는 거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으니까 환매 그 자체에는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 밑에 있는 문제가 14회 기출 문제인데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상되어 있으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했는데 X 이 말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경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어 있어도 사가지고 예를 들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어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시세가 2억인데 융자가 1억이 있고 채권 채무 금액이 만약에 뭐 1억 2천이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2억 주고 사진 않겠죠. 이거 1억 2천 빼고 나머지 뭐 8천만 원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뭐 5천만 원을 주고 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안고 떠안고. 그러면 이걸 은행에 융자 갚아버리고 연체이자까지 갚아버리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도 있겠죠. 사가지고. 또는 아니면 가만히 있어버리면 경매 넘어가가지고 이거 배당해주고 남는 돈 있으면 주잖아요. 소유자한테. 그래서 중개상물 된다고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돼 있어도. 다만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경매 그 자체에는 개입 여지가 없어요. 경매 그 자체에는. 아까 환매 그 자체에는 개입 여지 없지만 환매권은 중개상물 되는 것처럼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상물이 된다. 그 다음에 중개상 권리가 아닌 것 점유권, 질권, 법정저당권 설정, 분묘기지권. 네,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지 이걸 분묘기지권을 팔아먹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묘기지권은.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법정저당권도 반드시 당연히 성립한다 했어요.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이전 양도는 개입 여지가 있고요.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영업권, 저작권이 있는데 이런 거 중개상물이 아닌데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이 뭐가 있을까요?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것을 일신전속이라고 합니다. 양도, 대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일신전속적인 겁니다. 우리 모든 자격증, 운전면허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이런 거는 일신전속이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없고 죽으면 같이 따라 죽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도 일신전속적인 게 있어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 이런 게 있어요. LHS 국민임대주택이면 30년간 임대를 하는데 2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요. 다시 그 자격심사를 한다고요. 소득 같은 게 맞는지 이런 걸. 그 만약 소득 요건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가고 아니면 또 나가고 싶으면 LH에다가 난 나가겠다 이야기하면 LH가 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 전대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근데
뉴스테이 8년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뉴스테이 이거는 일신전속적일까요? 아닐까요? 뉴스테이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뉴스테이를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는 뉴스테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8년간 살 수 있는 거 이거는 일신전속적이지 않아요.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해도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하더라도 국민임대주택단지 아파트 많다고 그냥 무조건 거기 개업해가지고 가보니까 전부 국민임대주택에 30년 동안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중개업 하기 힘들겠죠. 무조건 세대수만 많다고 하지 말고 그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국민임대주택 그는 전대가 안 되고 중개할 성질이 아니라고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도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또 수용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그 임차권을 주고 그 살 수 있는 임차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수용된 지역에 세입자들로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또 계속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중개사물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10페이지 그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간략하게 조금만 보겠습니다. 임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박스입니다. 왼쪽에 구성물을 보니까 수목의 집단이고 그 다음에 수종 제한은 없다. 수종 제한 없다. 수종인데 이게 한글은 수정이라고 돼 있죠. 잘못되어 있네. 수종입니다. 한자는 똑바로 되어 있는데 한글이 지금 잘못되어 있네요. 수종 제한 없다. 나무의 종류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생립하는 수목의 집단도 등기가 가능하다. 생립, 살아서 서 있는 나무만 등기할 수 있고 죽어서 누워있는 나무는 등기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전 요건을 보면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과 전환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민법에 법정지상권이 임야 산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도 갑의 소유고 임야도 갑의 소유인데 경매나 매매로 이 임야 토지 소유권이 을로 받겠다 하더라도 이 나무 뽑아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임야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죠. 임목에 관한 법률 제6 민법에 법정지상권이 5개가 있잖아요. 민법 305조,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그 임목에 관한 법률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유권, 지상권 처분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이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벌채된 임목에 미친다. 만약에 벌채된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저당권 설정해놓고 나무를 다 베버리면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죠. 나무를 뱄으면 그 나무 판매 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벌채된 임목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임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은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표제부를 보면 임목 등기 용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이 있는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보고 임목 등기 용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그 임목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임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는데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광업재단 보니까 광업권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 기구, 부속물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물건의 임차권, 그 다음에 상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이 위에 있는 이거 전부 또는 일부로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한다. 재단 목록 안에 넣고 안 넣고는 자유라겠죠.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으면 그게 등기를 하면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된다. 재단 목록을 작성해야 되고요.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그 다음에 집합물로서 일체성 인정돼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맨 밑에 구성물은 개별적으로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임대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공시를 보면 그 재단에 속한 부동산 등의 등기부, 해당구, 상당구 같은 말이죠. 옛날에 상당구라고 했는데 지금은 해당구, 사항란의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해당구, 사항란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임목은 표제부에 임목 등기 용지가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어려운 거는 전부 다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중개대상물과 용어의 정의입니다.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해석상의 문제니까. 그러나 이제 13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을 보면은 시험 시행기관 13페이지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라고 하면 아무 말 없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지방선거 때 세종특별자치시도 광역자치단체에 들어가잖아요. 17개 시도지사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도지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험 보더라도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다 이 말이에요. 2번 예외적인 시험 시행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되는데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29번 시험을 봤는데 한 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모두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인력공단에 주소를 입력할 때 주민등록지 주소, 현 거주지 두 개를 입력한대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 물어보니까 주민등록지 주소지 명의로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된다. 그럼 옛날에 이 차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격증이 대구 자격증하고 경기도 자격증이 있어요. 그치? 제가 대구에 아무 연고가 없거든요. 대구에 산 적도 없고요.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학교를 대구에서 다닌 것도 아니고요. 근데 옛날 직장 생활 하다가 잘리기 일보 직전에 맨날 그 대구에 가서 대구에 발령내가지고 결국 그만뒀어요. 그 대구가 옛날에는 살기 좀 힘들었어요. 요즘은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날씨도 굉장히 덥고 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그래서 대구에서 직장생활 딱 1년 했어요. 1년 그 발령 내가지고. 그래서 그때 시험을 제가 1차를 대구에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서울로 와도 대구 가서 시험 봐야 되더라고요. 2차 시험을. 그래서 제가 대구 시장 명의로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지사 하나 가지고 있고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대구에서 대구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대구 꽤 오래돼 놓으니까 이제 자격증 딴 지 오래됐다고 폼 잡으려고 대구 걸 걸어놓고 중개업을 했더니만 손님이 와가지고 뭐 저 지방에서 자격증 땄네 실력도 없는 모양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지방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서울 반대 개념을 지방이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용어죠. 지방이라는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하버드 대학이 지방대학이잖아요. 미국 하버드 대학이 워싱턴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잘못된 표현인데 어쨌든 그렇게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하고 이게 문제 똑같은데요 하니까 복덕방 사기치는 거 내가 믿을 줄 아냐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졌어요. 저는 그때 시험 보러도 대구로 갔어야만 했어요. 그 어디가 역 한 방에 자고 본 것 같아 기억에.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시험 어디서 보든 상관없고 그냥 자격증 내주기 전에 그 회원 정보 수정만 하면 돼. 그냥 주소를 서울로 적어버리면 서울시장명으로 나온다고. 주민등록지 주소만. 서울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 안 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자격증이든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지금도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서울 자격증을 못 딴 게 한이 돼요. 천초에 한이 돼요. 그 지금 다시 보려고 딸라고 하니까 아예 로그인 자체 입력하니까 기한은 이미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 이제 다시는 저는 서울 자격증은 못 땁니다. 제 죽을 때까지.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면 딸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취소당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그런 거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자격증 2개인데 취소되면 하나는 써도 되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장난치냐 이러면서 취소되면 다 모조리 다 못 씁니다.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 이중 등록되면 그중에 한 개만 취소되죠. 묻던데 이중 등록되면 둘 다 취소됩니다. 물론 이중 등록되는 일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자,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을 봤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도의사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잖아요.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또 업무 위탁이 나오니까. 여기는 지금 안 적어놨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응시 자격인데 먼저 나이 제한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볼 수 있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도 파산 선고받은 자도 신용불량자도 전부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학력, 국적, 나이 등 제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시험 못 보는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여 시험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만, 자격증 딸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민주화돼가지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나이 상관없이. 지금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옛날 사법고시도 나이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이 제한 아무런 제한이 없고 오직 2가지다. 동그라미 2번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이거 2개 빼고는 모두 시험은 볼 수 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터 이 2장 내드린 것만 다 암기해도 최소한 70점은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돼서 뭐 그냥 무조건 암기하라고만 하지 말고 좀 이해를 시켜봐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숫자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 왜 5년이냐 4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제가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만들었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국회의원한테 전화해보니까 나는 손 만들었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왜 5년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 어디에 있습니까? 5년이 우리 암기 프린터 41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41번에 1번 2번에 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보면 좋은데 안 될 것 같으면 최소한 오늘 나왔던 그 41번 5년이란 숫자 12번 있는데 이거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번 적어보고 또 다음에 수업 들을 때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은 몇 번에 있어요? 46번 암기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죠? 46번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나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되는데 부정행위 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응실로부터 5년이 아니고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양도 3번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자격증 등록증 모두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대여 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에 해당됩니다. 동일한 행정형벌이니까 둘 다 1년 이하의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둘 다 동일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거는 X입니다. 즉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되고 등록증 빌려준 사람은 등록 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등록증이 없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 그리고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 하면 자격증 양도대여고요. 자격 취소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면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다고요. 따라서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인데요. 4번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이때까지 나왔던 판례를 보면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현업에서는 보통 돈 낸 사람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현업에서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는 돈 낸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르고요. 자격증 걸고 일하는 사람을 소장이라고 불러요. 나름대로 말이 되잖아요. 중개사무소니까 소장, 그 다음에 돈 냈으니까 사장,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부른다 하더라도 현업에서 이렇게 불러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명함에다가 돈 냈다고 자기가 그 사장, 대표, 회장 이런 말 적어 다니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대표라고 하면 당연히 자격증 있는 사람만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사람이 그 사무소 대표일 거니까 오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거 쓰면 안 된다.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다 1년,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이런 걸 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 이거는 공성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 받았죠. 대법원 판례가 아니니까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만은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이러한 세 가지 명칭을 쓰면 안 된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뉴스 대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이런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15페이지 5번 시험의 시행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